식사들은 하셨어요? 이제 완연한 휴가철이 됐네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서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휴가철이더라도 경매보청에 사람이 없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 막연한 기대감은 안 가지시고, 원하는 물건 있으면 입찰자와 상관없이 소신 입찰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매매 사업자는 과연 현실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20분 정도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실전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일어나는 투자 건들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배워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에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매매 사업자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이걸 모르고 지금 최근에 그냥 매매 사업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대체 매매 사업자가 왜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그에 따른 실제 장점과 단점을 가르쳐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시시콜콜 그저 다 빼고 정말 엑기스 필요한 것들만 간추려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매매 사업자가 꼭 알아야 되는 세금 전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갓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들 착각을 하세요. 그리고 특히 초보분들이 매매 사업자를 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또는 하면 잘못되는 줄 알고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서 제가 그걸 오늘 바로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매매 사업자의 정의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매매 사업자의 정의는 소득세법의 1과세 기간 내에 1회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매매 사업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숫자상으로 네가 매매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기준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과세 기간 동안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지 않으면 매매 사업자가 아닐까요? 그건 아닌 거죠. 스테디하게 일정하게 목적성을 가지고 한 건 사고 한 건 팔고 한 건 사고 한 건 팔고 이렇게 하더라도 목적성을 가지고 꾸준히 하면 매매 사업자가 되긴 해요. 하지만 숫자상으로 딱 정의를 한다면 이 정도는 그래도 매매 사업자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돼 있죠. 과세 기간에 판매 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 기간 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꼭 채워야지만 매매 사업자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단기 매매를 했을 때 훨씬 더 큰 세법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매매 차익에 대해서 중과가 적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 조정지원 묶여있는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사업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중과지역이기 때문에 매매사업자로 처리를 할 수 없고 무조건 중과돼서 세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되고, 여러가지 장단점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먼저 잡고 가고 싶은 건 이걸 알아야 돼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매매사업자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중과되기 훨씬 전이었어요. 훨씬 전이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매입을 하고 팔잖아요. 그러면 40%를 냈단 말이에요. 40%를 냈어요. 그때는 사업자를 안 하고 이렇게 단기 매매를 그냥 했었어요. 그냥 왜냐 사업소득 내나 단기 매매를 내나, 깨로는 단기 매매 차익이 더 크니까 사업으로 내는 것보다 단기 매매로 하는 게 더 좋으니까 계속 단기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건이 그게 있죠. 84제곱미터 이상은 내가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70%지만 원래는 40%였거든요. 국민평형 이상을 만약에 팔게 되면 우리가 단기 매매하면 그냥 40% 그때 당시에 내면 됐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 사업자가 돼버리면 국민평형 이상은 건물분 건물분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돼요. 건물분의 10%를 부가세로 내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팔면 토지 땅값 3억에 건물분 2억 해서
2천만 원 가까이를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매매사업자는 법이 있어요. 일단 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수업하는 도중에, 수업이 아니죠, 라이브 하는 도중에 일일이 다 챙겨드릴 수 없는 점은 이해 부탁드리고 감사드리고요. 부가세를 내다 보니, 근데 우리가 단타를 칠 때 84 이하만 단타를 치는 게 아니고 84 이상도 많이 쳤단 말이에요. 많이 치다 보니 사람들이 매매사업자를 내면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니까 그냥 단기 매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매매사업자의 정의가 나오게 된 건데, 그때는 매매사업자를 인정 안 당하고 싶어 했었어요. 매매사업자를, 여기 나와 있는 이 규정상 이 매매사업자를 인정 안 당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일단 내가 간주 매매사업자라고 해서 그때 간주 매매사업자가 딱 돼버리면 나는 그냥 단기 매매를 한 건데 건물분 10%를 또 추가과세로 내야 되니까 세금 폭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매사업자가 안 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에서 조세 판례가 딱 나오면서 야, 요 정도 요렇게 되면 매매사업자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고팔고를 하지만 계속 사고팔고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해에 3건 정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건 정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쉬고 그 다음에 3건 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용속성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제3자가 봤을 때 야, 너 매매사업자야? 라고 물어봐도 나는 매매사업자 아니고 내가 무슨 용속성을 가지고 했냐, 그냥 재테크 차원에서 한 거야,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쭉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 양도세가 70% 되기 전까지는 간주 매매 사업자가 되는 걸 두려워했었어요. 84 이하만 하면 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비슷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84제곱미터 이상, 국민평수 이상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되게 조심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부동산 시장이 미친듯이 과열이 되면서 법이 탁 바뀌었죠. 양도소득세 단기세율이 70%, 지방세 포함해서 77% 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오히려 매매사업자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매매사업자 할래? 그런데 여러분들 막상 매매사업자에서 처리를 하다 보면 때로는 나는 비과세로 가져가고 싶은 물건도 있고, 그리고 매매사업자를 내서 처리를 하다 보니 84 이상은 결국 못하거든. 못하는 건 아니죠. 84 이상으로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국민평형 이하로만 하려니까 국민평형이 또 경쟁이 너무 세. 그래서 하다 보니 한 건, 두 건 하다가 매매사업자를 폐업을 해야 될 것 같네. 그러니까 또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면 내가 그냥 가지고 있던 비과세를 하려고 가지고 있던 집들도 그러면 매매사업자로 파는 걸로 인정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흐름의 전환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많은 초보분들께서 매매사업자를 하면 1회 부동산 취득, 2회 매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매매사업자가 인정이 안 된다고 이게 걱정을 하는 것 때문에 애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설령 내가 한두 건 매매사업자를 하고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꼭 그게 명문화된 게 전부가 아니고, 또 세법은 실질세법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네가 운영을 어떻게 했어 이거를 갖다 대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3자가 예를 들어서 조사관님이 너 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적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예를 들어 이것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집을 한 채를 낙찰을 받고 매매사업자 처리를 했어요. 근데 진짜로 매매사업자를 내고 한 채를 진짜 뭐 경비도 지출하고 단기로 매매해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매매사업자가 아니고 그냥 내 집 비과세로 할 집은 있었어. 근데 매매사업자를 쭉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매매사업자가 부정당할까요? 안 부정당할까요? 근데 많은 초보들이 부정당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제3자에게 제가 적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매매사업자 돼서 하려고 했는데 경쟁이 너무 심하고 너무 힘들어서 나는 폐업을 했다.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사업이 다 잘 될 수가 없잖아요. 매매사업자 동일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 매매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랑 다른 게 있어요. 임대사업자는 처음부터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취득할 때 혜택, 보유할 때 혜택, 이런 혜택들이 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해당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을 해요. 근데 매매사업자는 해당 구청에 등록하는 것도 없고 세무관청에 사업자만 발급을 받지 등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디에도 등록하지 않고 제가 임의로 등록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사과 장사야, 사과 사업을 할 거야. 우리 집에 내가 사과를 5개 땄어. 다 등록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먹을 수 있잖아. 팔고 싶은 것만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아파트도 똑같아요. 부동산 매매사업자 있지만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낙찰을 받고 나서, 원래는 내가 매매사업자를 할 목적이 아니었는데 낙찰을 받고 나서 세금을 따져보니까 매매사업자가 더 유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낙찰 받고 나서 매매사업자를 냈어. 그리고 세금 신고는 매매사업자를 해. 그런데 매매사업자로서 지출된 증빙이 하나도 없어. 세금만 이걸로 신고해. 뭐 도배장판비도 안 들어가고 중개비도 사업자를 끊어줘야 했는데 끊어주지도 않고, 원래 사업자를 했으면 기장도 했을 건데 기장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럴 때는 과세관청이 보겠지. 야, 이거 너 정말 매매사업자 맞니? 근데 정상적인 매매사업자라면 그 전부터 이런 사항들이 있고 지출 증빙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팔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설명을 하실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는 매매사업자를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내가 과연 매매사업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해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첨언을 한 가지 드리자면, 국세청 바빠요. 엄청 바빠요. 그것만 아세요. 매매 차익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내가 또 뭐 타겟팅이 돼서 나만 조사 나올 수도 있겠지만, 국세청이 생각보다 바쁘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아직 이렇게 해서 네가 매매사업자가 아니고 탈세 목적으로 네가 이거 판 거기 때문에 너는 77% 내야 돼 라고 때린 사례는 아직 없다. 아무도 없어요. 아직은 조세 판례가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벌써 30분이네. 조세 판례가 나온 게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들 이걸 잘 모르고 당당 세무사들 물어보면 세무사들이 그냥 남아있는 이 글로서만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이 매매사업자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냥 던지는 말을 다 받아들여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매매사업자 처리한 거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죠. 근데 팔콘님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매매 간주사업자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전 대려 물어보죠. 세무사님, 그런데 국세청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 차익 해봤자, 예를 들어서 차익 해봤자 5천밖에 안 되는데 조사 나올까요? 그건 그렇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사가 나올 확률이 20%, 안 나올 확률이 80%라면 배팅해야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20% 나오면 어떡하냐고? 세금 내요. 벌금 내면 되지. 니 잘못했잖아요. 그쵸? 근데 잘못은 아니지. 엄밀히 따지면 잘못은 아닌데, 만약에 그거 가지고 잘잘못을 따져서 내라고 해. 그럼 내야죠. 내면 되는 거야. 벌었으니까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지출 많이 돼도 그럼 감당해야죠. 내가 욕심을 부렸으니 그 정도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카펠라님, 국세청이 나를 만나러 왔다면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국세청이 여러분들 찾으러 갈 일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찾으러 갈 일 별로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그러합니다.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1시간 정도 더 걸릴 거예요. 자세하게 세금은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게 있고 막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하게 됐는지, 국세청의 입장은 어떠할지, 이게 조세 판례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 모든 건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매매사업자가 유리하고 안 유리한 거는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아실 거라 생각할 필요가, 누구나 다 아실 거고요. 부동산 매매사업자 장점 중에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불리한 경우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면 알 거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현실적인 부분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어쨌든 부동산 매매 사업자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나랑 놀아주님, 매매 사업자가 문제가 아니라 낙찰받기 맞아요. 매매 사업자가 문제가 아니고 낙찰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매매 사업자를 내서 매매 사업자를 한 건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매매 사업자로 처리할 수 있는 물건, 그냥 개인 명의로 처리할 수 있는 물건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게 한 다음 그 물건이 매매 사업자로 처리하면 더 이득이 높으면 하는 거지, 지금 같은 시기에 매매 사업자를 내서 매매 사업자로만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